자,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교실은 좀 괜찮네요. 밖에 엄청 춥던데. 내일은 더 춥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잘 살아남아 봅시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자, 중세사회 발전 오늘은 44번부터 하면 되죠. 44번부터 한 92번 정도까지 오늘은 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44번. 아프지 말라니까.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자, 44번 볼게요.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자, 1번에 태조의 정책이죠. 태조가 북진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북진정책은 자,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북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영토도 넓히게 되죠. 청천강에서 거기 나오는 영흥만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 확장. 자,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하죠.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해서 거란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만부교 다리 밑에다가 거란에서 선물로 보낸 낙타를 매달아 놨다가 다 굶겨 죽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청천강 영흥만까지 영토 확장.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서경은 사실 평양이죠. 고구려의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서경으로, 쉽게 말하면 제2의 수도 같은 개념이죠. 서경으로 임명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경의 군사제도를 실시하는 등 이렇게 서경을 중시했다. 이게 바로 북진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광종은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하고 이어 많은 건국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자, 광종의 모든 정책의 목적은 왕권 강화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귀족 숙청, 귀족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 교육의 진흥을 위해 노력했다. 자, 성종 같은 경우는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유교 정치를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 파견, 이런 것 등이 성종 때 있었던 정책이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봅시다. 4번이 왜 틀렸는지. 고려 전기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보다 수령이 파견된 주연이 더 많았으며 호족들은 점차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로 바뀌게 되었다. 두 가지가 틀렸죠. 자, 봅시다. 일단 주현이라는 개념과 속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죠. 지방관이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현하고 속현 중에서 주현의 숫자가, 속현의 숫자가 더 많았죠. 이렇게 돼야 되죠. 속현의 숫자가 더 많았는데, 자, 그러면 주현은 지방관이 다스리는 거고 속현은 지방관이 없으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속현 같은 경우는 지방의 향리가 다스리게 되죠. 향리. 원래는 호족이었던 사람들이 향리로 임명이 되면서 향리가 다스리는데, 향리가 그러면 그 지방을 다스리고 지방관의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향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죠.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 자, 그러니까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 역할을 하죠. 향리가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틀렸는데, 자, 첫 번째는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다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수령이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틀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4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45번 봅시다. 자, 각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주 완사천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볼까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간은 이제 인물이겠죠. 구강. 간은 나주에 10여 년간 머물게 되는데 어느 날 진 위쪽 산 아래에 5가지 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있어 가보니 샘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어 그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여인이 버들잎을 띄워주었는데 급히 물을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여인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분이 장화 왕후 오씨 부인이고 그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무가 회종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나주를 점령했던 사람이죠. 나주를 이제 통일 전에 나주를 점령하게 되면서 자, 왕으로부터 이제 시중의 자리까지 오르게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세력을 키웠던 사람이 왕건이죠. 자, 그러면 왕건은 가 구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태조. 고려 태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려 태조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2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회종. 그리고 회종이 이 나주 오씨 부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부인으로 하면 두 번째 부인인데 부인이 29명이나 있었으니까 아들로 하면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된 게 바로 회종이지. 자, 그런데 회종이 이 나주 오씨 그러니까 오씨 부인의 세력이 그렇게 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종 때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쫓겨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집안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일어났던 반란이 왕규의 난이에요. 그래서 회종 때는 왕규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나주 완사천이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 전설은 한 어디 전국에 다 한 100개쯤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이 버들잎을 띄워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낯간지러운데. 자, 어쨌든 가 구강은 태조 왕건. 자, 그러면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자,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를 남겼는데 자, 후대 왕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건 훈요 10조. 어허이, 그래. 아, 그리고 너무 벨소리가 너무 옛날 벨소리다. 좀 새로운 걸로 바꿔. 어제 TV를 저녁 밤늦게 이제 뭘 하면서 TV를 보다가 거기서 이제 무슨 명사가 나와서 강의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어디 여행을 가면 모든 사람 벨소리가 자기 나이 또래 한 이제 5, 60대 사람들 벨소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꿀 줄을 몰라서 다 벨소리가 똑같아. 바꿔. 좀 새로운 걸로. 요즘 좋은 노래들도 많잖아요. 강다니엘 이런 애들 노래로 바꿔. 알겠죠? 너무 옛날 벨소리다. 자,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 남긴 게 정계와 계백요서. 근데 제가 강다니엘 노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뭔지 몰라요. 강다니엘 이름만 알아요. 몰라. 다른 건 알 수 없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다른 학원 수업을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여자 이제 다른 과목 교수님이 있는데 앞에다 이렇게 강다니엘 사진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저 여자 뭐 하는 여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랑은 좀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연예인을 중2 때 끊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연예인일 거예요 아마.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중2 때 끊었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중2 때 이미 연예인들을 다 끊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앞에다 딱 강다니엘 사진을 붙여놓은 거 보고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차마 이렇게 말할 수 없었고. 자, 신하들이 정계와 계백요서 신하들에게 남긴 거고요. 물론 이거는 남아있지 않아요. 현존하지는 않고 얘만 남아있죠. 그래서 후대 왕들한테 남긴 게 훈요 10조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게 바로 훈요 10조. 자, 두 번째 과거 제도를 도입했다. 자, 과거 제도를 도입한 건 광종. 자, 그리고 향리 제도를 마련했다. 향리 제도는 성종. 향리 제도라고 하는 건 호족을 향리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호족은 약간은 반독립적 세력이었어요. 완전히
왕의 신하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 호족을 향리로 편입시키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게 되면서 이제 향리는 신하가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향리 제도를 마련한 건 성종.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전시과 제도를 실시했다. 자, 전시과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하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는 처음 실시한 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정전시과니까 경종.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45번에 1번. 자, 46번 봅시다. 다음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필요 이상의 관원의 수를 줄일 것, 지위 있는 자들이 겸병하고 약탈한 토지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줄 것, 안찰사들이 공무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지방관 감독과 민생조사를 직분으로 할 것, 비보사찰을 제외하고는 철거할 것,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조정해서 직언을 하게 할 것. 자, 우리 되게 낯설죠? 그렇죠.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본 거는 훈효십조 우리 되게 많이 읽어봤고,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 개혁안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훈효십조랑. 그 다음에 아까 시무28조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익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낯설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다룬 게 아니네. 이 개혁안이 낯선 이유는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래요. 이 개혁안은 최충원의 개혁안이죠. 자, 그러면은 최충원이 개혁을 했다고. 자, 최충원이 개혁을 제시만 했죠. 사실은 실제 시행은 안 하고. 자, 이게 뭐였어요? 봉사십조. 그렇죠. 이게 봉사십조예요. 그래서 최충원이 왕한테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본인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배웠던 게 바로 최충원의 시무십조 또는 봉사십조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낯선데 그러면 봉사십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 최충원. 자, 최충원은 무신집권기 중에서 이의미를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아들, 손자 이렇게 쭉 대가 이어서 최 씨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즉 무신집권기의 안정기. 그게 바로 최 씨 집권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정도감이라든가 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했던 사람이죠. 쭉 한번 봅시다. 1번. 공민왕의 비호 아래 개혁 정치를 펼쳤다. 공민왕의 비호 아래 개혁 정치를 펼친 개혁가면 신돈이 되겠죠. 그렇죠. 신돈. 그래서 신돈에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주도하도록 했던 게 신돈이고. 자, 이번에 성종에게 유교 정치를 확립할 것을 건의했다. 자, 그러면 성종 때의 개혁안이다라고 하면 시무 28조가 되겠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종에게 패정의 시정을 패정. 정치가 지금 엉망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개혁을 건의했다. 자, 명종 때가 바로 최충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충원에 관한 설명이죠. 이 명종, 뭐 희종, 강종 이런 왕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면 무신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신집권기에는 왕들이 부각되기보다는 주로 집권자들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명종, 희종, 강종 뭐 이런 왕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종 뭐 이런 왕이 등장하면 되게 낯선데 그럼 무신집권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리며 개혁을 추구했다. 이거 이제 신라 말이죠. 그러면 진성여왕 때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치원. 최치원의 시무십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나왔으니까 최충원은 일단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교정도감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또 도방을 부활시키기도 했죠. 도방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교정도감 설치, 도방 부활 이런 것들이 최충원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47번 갑시다. 47번에 미주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왕이 즉위한 해부터 8년까지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상벌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를 등용한 뒤부터 문사들을 높이고 중용하여 대접이 지나치게 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능 없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등용되어 순서를 따르지 않고 벼랑간 승진하여 1년도 안 되어 갑자기 재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쌍기가 등용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쌍기는 중국 후주에서 고려로 망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쌍기가 이제 광종의 신하가 돼서 건의한 게
바로 과거제 실시예요. 그래서 과거제 실시를 건의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어느 왕 때냐? 고려 광종 때를 찾아라.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밑줄 친 사람은 광종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글의 논조가 왕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왕의 업적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거죠. 자, 이 글은 뭐냐면 제가 이제 화살표 써볼게요. 이 글은 자, 아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성종한테 바쳤잖아요. 이거를 바칠 때 이 성종, 6번째 왕인 성종의 앞에 5명의 왕들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있어요. 그게 5조 정적평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뭐냐 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최승로를 찾으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최승로를 찾으면 되고요.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 광종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가지고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 즉 비판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광종을 찾으면 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승로를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광종 이렇게 찾지 마시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밑줄 친 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광종이겠지만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왕의 업적을 찾아보자. 1번 봅시다. 노비항건법을 시행하여 국가재정 기반을 확대하였다. 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한 거죠. 즉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노비항건법을 실시한 게 바로 광종 때고, 노비항건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광종, 정답은 1번. 나머지 볼까요? 2번. 자, 이번에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시정전시과를 얘기하면 되니까 경종을 찾으면 되겠죠. 경종 때 시정전시과. 자, 그다음에 3번.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이렇게 12목을 설치한 건 상주하는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처음 파견했다. 성종. 그리고 이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지방관을 파견한 거죠. 4번. 정계와 계백 요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했다. 자, 신하들한테 남긴 거라고 했죠. 관리들한테. 정계와 계백 요서를 지은 사람은 태조 왕건.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1번. 자, 넘겨볼까요? 자, 48번 봅시다. 자,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12목의 목사를 파견하였다. 자, 12목의 목사를 파견한 게 맞나요? 자, 봅시다.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어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자, 그리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요 지방관이 목에 파견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목에 파견했기 때문에 목사. 그러므로 목사 파견 맞고요. 자, 2번. 오도의 장관으로는 안찰사, 양계의 장관으로는 방어사. 자, 방어사가 파견되었다. 자, 고려의 행정제도는 오도 양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일반 행정구역은 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죠. 자, 그런데 안찰사는 순찰직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한 바퀴 삥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6개월짜리 순회직, 순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6개월 동안, 내가 만약에 뭐 경상도 안찰사로 파견됐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경상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순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계는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마사가 파견되죠. 안찰사와 병마사가 파견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방어사는 뭐냐면 각 도에 배치돼가지고 병권을 가진 군사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마절도사,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말하자면 병마절도사의 다음 지위 정도 되는 사람이 방어사예요. 조선시대에 병마절도사가 각 도의 지휘관이었고, 자, 보통 병마절도사는 또 관찰사가 겸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사 지휘관을 방어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어사가 아니고 병마사 이렇게 고쳐야 되죠. 정답은 뭐 2번. 2번이 틀린 거니까 2번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삼경은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 하지만 이후에는 동경 대신 남경. 자, 봅시다. 3번에 고려에는 삼경제도가 있었고요. 삼경은 수도인 개경과 그 다음에 서경, 네, 평양인 서경, 그리고 경주인 동경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동경을 나중에 남경으로 바꿨죠. 그래서 남경은 한양, 서울, 한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개경은 개경 송악 길지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경은 서경 길지설, 그 다음에 남경은 남경 길지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경제도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았구나.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자, 남경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냐? 문종. 네, 문종.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이구나. 요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문종 때 남경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이지만 남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건 숙종이에요. 자,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남경에 뭘 여러 가지 막 짓고 정비하고 이거는 누가 했냐? 그거는 숙종이 한 거죠.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해서 남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건 숙종.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한 건 숙종. 그 다음에 동경을 설치한 건 성종. 동경을 설치한 건 성종.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남경 설치, 남경 개창 도감, 그리고 요거는 삼경은 풍수지리설 관련,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체크를 한번 해두세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더 많았다. 네, 속현이 한 3배 정도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지방제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 더 할까요? 자, 그러면 고려의 지방제도는 5도 양계로 정비가 되죠. 그래서 서해도, 교주도,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양광도, 뭐 이런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이제 5도와 양계는 어디와 어디? 네? 북계, 동계. 이 북쪽 지방에 있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제 국경, 하나는 이제 동해안 쪽에, 그래야 왜구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5도 양계로 정비가 됐는데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5도 양계로 정비한 왕이 누구냐? 그것만 체크 한번 해볼까요? 어느 왕 때? 현종 때. 네, 그것만 한번 체크. 자, 5도 양계의 지방제도로 정비한 게 어느 왕이냐? 현종. 요거 하나만 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방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9번 봅시다. 49번. 다음의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 당대 등을 호장으로 계칭하였다. 자, 기억에 당대등, 대등, 대등, 당대등. 대등과 당대등을 호장, 부호장 이런 식으로 임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뭔 소리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등과 당대등을 호장이나 부호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즉 향리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향리제도를 실시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향리제도 실시는 알죠? 어느 왕 때? 그건 성종.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종. 요거는 성종. 자, 그다음에 니은 봅시다.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관리를 선발하였다. 자,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과거제도가 실시됐어요. 어느 왕 때? 광종. 그 다음 디귿.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기 시작했다. 지방 호족들한테 성씨를 주면. 이거는 무슨 정책? 사성 정책.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시성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씨를 하사했다. 어느 왕 때? 태조. 이거 태조죠, 태조. 태조. 자, 그 다음에 리을, 사도호부, 팔목, 56, 주군 등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이게 오도 양계, 그 다음에 사도호부, 팔목, 이런 지방제도를 정비한 왕을 찾아라. 그럼 아까 어느 왕이었어요? 오도 양계를 정비한 왕? 현종. 예, 현종.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오도 양계로 정비. 그러면 현종.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리고 뭐 현종은 그 뒤겠지 뭐. 그쵸? 리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대, 4대, 6대, 8대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디귿, 니은, 기역, 리을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이 형리제도라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이 오도양계로 이 오도양계 지방체제를 정비한 거라는 거, 그거를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자, 50번 갑시다. 고려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거는 지방이란다. 대외관계, 이제 다른 외국과의 어떤 전쟁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0에서 11세기는 거란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1세기는 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2세기에 쳐들어온 애들은 누구예요? 여진족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13세기에 쳐들어온 애들이 몽골. 얘네들이 이제 몽골이면 사실 무신집권기에 쳐들어온 거죠. 무신집권기 뒷부분에 거의 한 40년 가까이 쳐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려 망할 때쯤에 쳐들어온 애들이 왜구와 홍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10에서 11세기 거란이 먼저, 그 다음 여진 순서대로라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몽골 이렇게 순서대로라도 체크를 좀 해둬야 이제 이런 순서를 정리할 때 덜 헷갈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50번 지문 내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봅시다. 강감찬의 귀주대첩 나와 있어요. 이거는 거란의 침입 중에서 몇 차 침입? 3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란의 침입 중에서 세 번째 3차 침입.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강감찬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 자, 그 다음에 니은. 강동 육주 획득.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한 거니까 이거는 거란의 침입 중에 몇 차 침입? 1차 침입. 거란의 침입 중에 1차 침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3차 침입은 현종이었고, 여기는 성종 때. 자, 그리고 디귿 강조의 정변. 자, 강조의 정변은 2차 침입의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거란의 2차 침입의 계기가 된 사건, 구실이 된 사건이 강조의 정변이고요. 자,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난 게 이제 1100년 정도 되니까 요때. 그래서 요때는 이제 현종, 목종이 쫓겨나고 현종이 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별무반 창설. 자, 금방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거란의 1차, 2차, 3차였고, 그 다음에 리을로 넘어가면 별무반 창설 나오죠. 별무반은 누구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군대예요? 여진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군대죠. 그래서 별무반을 창설한 거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래서 연도로 하면은 1104년의 숙종 때. 1104년 숙종 때, 이때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설치했고, 숙종이 별무반을 만들었지만 이때 여진을 토벌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인 아들인 이제 예종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갈까요? 천리장성 축조. 자, 미음, 천리장성 축조. 자, 그러면 이 천리장성 축조는 언제 한 거냐? 거란의 3차 침입을 끝내고 나서 강감찬의 건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감찬의 건의로 3차 침입 이후에, 자, 성이 만들어진 거는 덕종에서부터, 네, 덕종에서부터 1033년에서 1044년까지니까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뭐 이거 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리장성이 3차 침입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거란의 1차 침입이 먼저, 그 다음에 2차 침입, 3차 침입,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별무반 편성. 이렇게 돼요. 자, 니은, 디귿, 기역, 미음, 리을.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거란의 침입만 좀 꼼꼼하게 보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천리장성이 3차 다음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1번. 자, 51번. 다음 지도는 11서 12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가는 우리나라 머리 위에 만주에 사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누구예요? 여진. 그래서 가는 여진. 자, 그 다음에 나는 중국의 북방 지역에 사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거란. 나는 거란. 여진이 나중에 이제 금나라가 되고요. 거란이 요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다 봅시다. 다는 그럼 어느 나라일까요? 송. 여기 이제 송이 되겠죠? 송. 자, 그럼 이렇게 되네. 가나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윤관이 가를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자, 윤관이 가를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편성했다. 자, 별무반은 여진을 무찌르기 위한 군대를 말하는 거죠. 맞는 설명. 그래서 자, 별무반, 우리 금방 나왔던 별무반 설치. 별무반을 설치한 건 숙종 때. 자, 하지만 이 별무반을 끌고 동북구성을 설치한 건,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는, 이거는 예종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군대를 만든 건 숙종 때고, 실제로 군대를 끌고 점령을 한 건, 우리가 이제 토벌을 한 건 예종 때구나.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특수부대. 각 민족을 뭐 토벌하기 위한 특수부대. 자, 그러면 대외관계와 관련된 부대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편성한 군대가 뭔가요?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편성한 군대? 광군을 설치하게 되죠. 광군을 설치한 건 정종 때예요. 이 정종은 아까 우리 천리장성 쌓았던 정종이 아니고요. 고려에는 정종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정종은 세 번째 왕인 정종. 태종, 태조,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광군. 자, 광군을 청천강, 그때는 이제 국경선이 청천강이었으니까 청천강 유역에 30만 명의 광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지휘하는 관청으로는 광군사를 두었었죠. 자, 그래서 광군. 자, 그 다음에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 설치한 금방 요 군대 이름이 별무반. 자, 그 다음에 몽골. 자, 몽골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가 편성된 거는 아니지만 이 군대가 몽골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군대 이름이 삼별초. 그쵸? 삼별초는 원래 최우 때 만들어진 사병 및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군대였지만 이게 나중에 몽골의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 그 다음에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한 연호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한 특수군.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특수군들을 한번 쫙 확인. 자,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광군. 자, 광군은 정종 때, 별무반은 숙종 때, 그 다음에 삼별초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어진 거랑은 좀 다르지만 최후 때 만들어졌고요. 연호군은 뭐 고려 말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군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문제로.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했다. 네, 정답은 1번이 맞고요. 자, 나머지 봅시다. 2번. 최우는 나에 대항하여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하였다. 자,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한 거는 몽골에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는 몽골이 없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서희는 나와 협상하여 강동 6주를 확보했다. 자, 서희의 단판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거란이랑. 거란의 1차 침입이죠.
자, 그래서 서희의 단파는 거란의 1차 침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로 가야 돼, 나. 자, 3번에서는 다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고 4번 고려는 다의 침략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자, 고려는 대장경을 2번 만들었죠. 한 번은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설치한 편찬한 초조대장경, 조판한 초조대장경. 또 하나는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자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만든 제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 대장경은 2번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굳이 답을 찾으라고 하면 초조대장경을 찾으면 되니까 거란 나를 찾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대장경 한 번 만든 게 아니니까 여기 몽골이 없네. 거란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가 아니고 나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52번, 1번에 1번. 자, 52번으로 갑시다. 자, 52번에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주면 어디 있냐면 저기 신의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뭐 이제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의주예요. 여기가 의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의주에는 만약에 강이라고 치면 요 강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요 강, 압록강. 그래서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강이 압록강이죠. 압록강.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압록강하고 의주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청천강변에 위치하여 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자, 1번은 2개가 다 틀렸는데요. 자, 첫 번째 청천강변이 아니라 압록강변이죠. 그 다음에 도호부가 설치됐다. 자, 도호부는 평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렸죠. 안동 도호부. 자, 그럼 여러분 청천강은 어디 있냐면 청천강은 여기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죠. 첫 번째 쏙 들어간 데 여기가 청천강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고려가 처음에 국경선을 넓힐 때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넓혔다고 했죠. 네, 그 청천강이 여기. 그 다음에 원래 통일신라 시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동강이었잖아요. 대동강은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대동강에서 원산만이 여기쯤이고 청천강에서 영흥만이 좀 여기쯤이에요. 그쵸? 솔직히 이 문제는 강 이름만 알아도 그쵸?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는데 실제 이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왜? 당황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청천강 위치를 몰라서 당황해서. 그래서 틀린 건 사실 별 문제 아니거든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어요.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았었는데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청천강이 뭐지? 당황해가지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나머지 볼까요? 강동 육주의 하나인 흥화진이 있던 곳이다. 자, 흥화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강동 육주는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흥화진은 몰라도 돼요. 흥화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알아야 되는데? 강동 육주. 자, 강동 육주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지도에서도 살펴봤고 여기가 강동 육주네. 여기 청천강이네. 요 근처에 여기가 강동 육주. 그래서 여기는 서희의 단판으로 이제 우리가 차지한 땅이고요. 원래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누구를 쫓아내고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도 될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차지했잖아요. 누구? 여진이 여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여진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 차지해도 돼? 그래서 여기를 결국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죠. 이제 얻게 된 거죠. 거기가 강동 육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조선 후기에 홍경래의난이 또 여기서 일어나죠. 청천강 이북의 땅을 점령했다. 라고 했으니까 요 청천강 그 청천강 알겠죠? 그래서 강동 육주, 홍경래의난 같은 지역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 자, 2번 맞고요. 3번 요와 물품을 거래하던 각장에 설치된 곳이다. 이거는 몰라도 당연히 그러겠죠. 국경지방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지. 자, 그다음에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하여 회복하려고 시도한 곳이다. 네, 이게 그거잖아요. 여진족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진족 몰아내고 여기 우리가 가져도 되겠니? 이제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와 금의 분쟁을 이용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당연히 우리가 차지한 땅 강동 6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흥화진, 막 각장 이런 거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문제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5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53번 다음은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중기 대표적인 주장, 인물의 주장이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제가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전하께서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나라가 선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고 주변의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장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되게 좋은 땅이야. 서경. 여기로 수도를 옮깁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는 서경 천도를 주장하고 있네요. 누구? 묘청이겠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자, 그리고 결국에는 묘청이 나라에서 서경 천도를 안 해주자 반란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묘청의 주장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개소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만일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동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그러면 수도로 옮기지 맙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네요. 이 사람은 그러면 묘청과 반대되는 세력이고요. 묘청이 서경파잖아요. 수도로 옮기자. 자, 그런데 나는 그러면 개경파겠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김부식.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죠. 그래서 묘청과 그 다음에 김부식의 주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우리도 묘청의 주장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서경파부터 볼게요. 누구누구 서경파 누구누구지? 일단 묘청, 정지상, 네,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 서경파예요. 묘청, 정지상, 백수한 이 사람들이 서경파. 네, 같은 애들, 같은 서경파들. 자, 그리고 서경파의 주장은 첫 번째 서경 천도합시다. 네, 이거 서경 천도합시다. 그러면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요 내용 안에는 여기 서경이 어떻기 때문에 되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은 거죠. 되게 좋은 땅에 풍수지리설에서 자, 그래서 서경 천도를 주장했고 두 번째는 칭제건원을 주장을 했어요.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니까 이거는 자주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복하자 즉 금국정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금국정벌을 주장을 한 건 즉 지금 금나라가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를 요 전에 들어줬어요. 이자겸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고 즉 북쪽으로 진출하자고 하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 북진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주장은 서경천도, 그 다음에 칭제건원, 금국정벌, 풍수지리설이나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묘청. 자,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서 안 들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묘청의 난. 자, 묘청이 난을 일으키면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라 이름을 대위국. 자, 그 다음에 연호는 천계. 그 다음에 군대는 천견충이군. 천견충이군. 자, 그리고 여기다 미리 궁궐도 지었어요. 궁궐 이름이 대화궁. 궁궐 대화궁. 자, 그래서 이렇게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그래서 약 1년 만에 개경파인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의 난이 진압되고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거를 다 알아두시면 되죠. 자, 나라 이름 뭐지? 대위국. 연호는 천계, 천견충이군, 대화궁까지.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역. 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 정하고 반란 일으켰다. 오케이, 기역 맞고요. 니은, 칭제건원과 요나라 정벌을 주장하였다. 자, 칭제건원 맞는데
요 나라가 아니고요. 어느 나라?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정벌을 주장하게 되죠. 요 나라는 거란, 금나라는 여진. 그래서 금국정벌,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귀족 세력의 대표였다? 네,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부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김부식은 요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에 나중에 역사책을 쓰게 되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 이때 쓰여진 역사책이 뭐예요?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죠. 편년체 아니고 기전체. 자, 그럼 이 중에서 맞는 걸 골라라. 기역 디귿. 네, 기역 디귿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묘청의 난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시고요. 묘청의 난 같은 경우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사건이고,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문제가 많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묘청의 난이죠. 자, 그 다음에 54번으로 갑시다. 고려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쪽에다 씁시다. 54번. 자,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제추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되었다. 자, 1번 제추회의. 제추회의가 뭘까요? 제추회의라고 하는 건 제신과 중서문화성의 제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서 제추회의예요. 그러면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가 무슨 회의였어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네, 맞아요. 그래서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을 제추회의라고 불러요. 자, 제추회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추회의에서 국가 중대사가 논의되었다.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추회의에서 논의된 게 아니고, 제추회의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인데 이런 것들은 꾸준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제추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제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한 건 그냥 무신집권에서 다 했겠죠.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이런 귀족회의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자, 그래서 제추회의에서 중대사 논의. 그 다음에 최충원은 상장군, 대장군의 합의기구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 원래 귀족들의 회의는 제신과 추밀의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었고 이거 말고 군인들의 회의가 따로 있었죠. 군인들의 회의는 중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중방이 따로 있었는데 자, 원래 최씨 이전, 그러니까 최씨가 정권을 차지하기 전에, 즉 최충원이 등장하기 이전에서는 중방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중방 중심의 정치를 한 게 아니고 최충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구를 새로 만들었었죠. 아까 최충원이 만들었던 기구가 뭐였어요? 교정도감. 네,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죠. 자, 그래서 최충원은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의기구인 중방의 권한을 강화한 게 아니고 중방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최충원과 최우는 부를 설치하여 왕자 등과 동등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충원과 최우는 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귀족으로 책봉이 됐었죠. 그래서 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쓸 데가 없네. 여기다 쓸까요? 자, 최충원은 진강 후로 책봉이 되고 흥령부를 설치하게 되죠. 흥령부라고 하는 관청이에요. 말하자면 사무소, 지금으로 하면 사무실 같은 걸 차려서 여기에서 자기의 토지를 관리하는 데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진강 후는 귀족이에요. 여러분 공작, 후작, 남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최충원이나 최우는 군인인데 이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귀족의 칭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가 귀족이 되면 사무실 같은 걸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청을 하나 차려서 여기를 내 맘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진강 후로 책봉된 최충원은 흥령부라는 부를 설치. 아까 여기 지문에 부를 설치했다고 나오죠. 부를 설치한 거예요. 이 부를 설치해서 이걸 뭐 했는데 토지를 관리시켰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최우는 진양 후로 책봉이 돼서 진양부를 설치하게 돼요. 진양 후로 책봉이 돼서
진양부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강후 흥령부, 진양후 진양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지문을 보시면 부를 설치하고 왕자처럼 이렇게 귀족으로 대우를 받고.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4번 최윤의 등이 지은 을에서인 상정고급 예문이 인쇄되었다. 자,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예관,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관리가 와서 이 상정고급 예문이라고 하는 책을 놓고 왔다. 개경에다가 두고 왔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 세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트를 빌려주면서 야, 이거를 새로 인쇄해라. 그래서 새로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게 상정고급 예문이고, 그러면 인쇄를 언제 한 거예요? 1234년에 최우 집권기에 인쇄를 한 거예요. 자, 최우 집권기에 인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상정고급 예문을 뭘로 인쇄한 거예요? 그러면 금소괄자로. 그렇죠. 금소괄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 상정고급 예문이란 책은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 남아있지 않는 거 알죠? 그래서 상정고급 예문에 금속활자 인쇄본은 없어요, 지금. 근데 기록이라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는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으로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우 때 인쇄를 했으니까 금속활자로 인쇄했으니까 여기서 틀린 설명은 2번 되겠죠. 2번. 자, 54번에서는 제추회의가 식목도감 도병마사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방은 최씨 이전까지 최고 기관이었다는 거. 최충원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교정도감이 최고 기구로 바뀌죠. 그 다음에 최충원과 최우가 자, 진강후 흥령부, 진양후 진양부.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정고급 예문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건 언제? 최우 집권기. 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4번까지 풀어봤고 55번. 다음 고려 후기 각 왕대의 개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개혁기구를 볼까요? 자, 충선왕 사림원. 이건 그냥 외워야 되죠, 뭐 우리가. 그래서 1번 충선왕 사림원. 자, 사림원은 한림원이라는 기구를 바꿔서 개혁기구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선왕 때는 여러분이 여러 제도나 기구를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충자 붙은 왕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왕이 충선왕이에요. 충선왕 사림원. 자, 그 다음에 충숙왕 찰리변이도감. 맞아요. 찰리변이도감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하는 기구냐면 왜 우리 전민변정도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돌려준다든가 아니면 요 귀족들 때문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노비안건법, 찰리변이도감, 전민변정도감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 노비변정도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기구 역할. 자, 그래서 충숙왕 찰리변이도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충해왕 정치도감. 자, 충해왕이 아니라 정치도감은 충목왕. 여러분 고쳐두시면 되겠죠. 충회왕 아니고 충목왕. 자, 그래서 충선왕 사림원, 충숙왕 찰리변이도감, 충목왕 정치도감. 이렇게 이제 기구들,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56번. 다음 중 공민왕 당시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으로 실패하였다. 자, 공민왕은 친명 세력이죠. 그래서 명나라의 압력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원나라의 세력이 좀 셌기 때문에 이제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자, 공민왕의 개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공민왕의 개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원자주정책. 반원자주정책이라고 하는 게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이었죠. 자, 그래서 반원정책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반원정책에 해당하는 게 일단 쌍성총관부를 우리가 탈환했고요.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을 숙청하게 되죠. 여기서 숙청된 친원 세력이 기철, 기철 같은, 기철이라고 하는 기황후의 오빠라고 했죠. 기철 같은 이런 친원 세력들을 숙청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하게 되죠. 관제 복구 한 단계씩 다 낮춰졌던 관제를 전부 다 회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가장 불법적 기구, 말하자면 이제 내정 간섭 기구 중에 나쁜 기구가 정동행성 이문소였는데,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친원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동 정벌을 단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동 공략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요동 지역을 공격했다가 잠깐 차지했다가 다시 그냥 놔주고 그냥 나와버리죠, 우리가. 그래서 요동 지역에 있는 친원 세력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요동을 공략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몽골풍을 폐지하기도 하죠. 몽골의 풍습,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런 뭐 변발의 호복 이런 몽골의 풍습들을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원 자주 정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항의 정책 중에 왕권 강화 정책. 국민항의 정책 중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자, 일단 정방을 폐지하게 되죠. 정방을 폐지해서 정방이 가지고 있던 게 인사권이니까 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왕이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게 돼서 신진사대부가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건 바로 국민왕 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하기도 하고요. 성균관을 정비한다는 건 유교 교육을 바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설치.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신돈으로 하여금 설치해서 개혁을 하도록 맡긴 거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거나 토지를 빼앗긴 사람에게 이제 빼앗겼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거나 그런 역할을 한 게 전민변정도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 강화 정책, 즉 이제 권문세족들을 약화시키는 정책,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나라 세력이 셌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들이 반발했고, 그 다음에 이 국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아직까지 약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왜구와 홍건적이 또 계속 쳐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왕이 살해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국민왕의 개혁 정책은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원나라의 압력과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죠. 자, 정답은 1번. 자, 나머지 봅시다. 2번.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했다. 쌍성총관부가 천령 이북의 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 3번. 몽골풍의 의복과 변발을 금지하고 원어 연호를 폐지했다. 네. 그 다음에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 세력을 숙청하였다. 예. 정답은 1번. 자, 57번도 비슷한 문제겠죠. 다음 지도와 같이 영토를 수복할 때 이루어진, 이 왕대에 이루어진 사실은, 자, 거기 수복한 지역이 지금 천리장성 그 윗부분하고 화주. 자, 여기에 땅이 어디예요? 쌍성총관부. 네, 여기.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원나라가 뺏어갔던 쌍성총관부를 탈환하게 된 거죠. 탈환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나라한테 뺏겼던 땅 기억나죠? 뭐뭐뭐 있었죠? 일단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라총관부, 이렇게 세 가지. 자, 세 개 중에서 제일 먼저 뺏겼던 땅이면서 제일 마지막에 되찾은 땅이 여기에요.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가 제일 먼저 설치됐었고, 이제 동령부나 탐라총관부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되찾아온 거. 나머지 두 개는 그나마 충렬왕 때 반환을 해주지만 요거 안 줘가지고 국민왕 때 무력으로 빼앗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뺏겼다가 마지막에 되찾은 게 쌍성총관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 왕대에 일어난 일은, 즉 국민왕의 업적은 1번 과전법 시행. 자, 과전법이 실시된 건 공양왕이에요. 과전법이 실시된 건 공양왕이죠. 그러니까 공양왕은 이제 거의 이제 이성계가 정권을 다 차지하고 조선이 생기기 직전,
그래서 1391년, 1392년에 조선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천령위 설치. 자,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는 게 뭐냐면 이거 명나라가 천령위는 그냥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여기 지금 우리 지도에 보고 있는 이 땅이 원나라한테 빼앗겼던 땅인데 우리가 되찾아온 거죠. 근데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가 세워진 후에 명나라가 그럼 이거 우리 땅이네. 왜냐면 명나라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천령이라는 관청 설치한다? 그러면서 이제 천령이 설치를 주장했던 거예요. 실제로 설치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천령이 설치는 우왕 때 추진한 거죠. 우왕 때. 우왕 때 추진한 거고, 이 천령이를 명나라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화도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위화도 회군이거든요. 그래서 1387년에 천령이 설치. 왜냐면 위화도 회군이 138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자, 그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자, 이거 너무 옛날인데 이승유의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예요. 충렬왕.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충렬왕. 그러니까 1287년이니까 아주 더 전이죠. 자, 그다음에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거는 공민왕. 전민변정도감 설치 알아두시고. 원래 그러면 여러분 전민변정도감이 공민왕 때 처음 설치된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언제 처음 설치됐냐면 원종. 맞아요. 원종 때, 충렬왕 때, 공민왕 때. 그리고 나중에 우왕 때 또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여기서는 어쨌든 답이 4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답이 4번이지만 전민변정도감을 처음 설치한 건 원종. 그러니까 원간섭기가 시작될 그때쯤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의 업적으로 하려면 신돈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공민왕이지만 원종 때, 충렬왕 때, 그리고 공민왕 때, 그리고 우왕 때 이렇게 설치됐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정답은 4번. 자, 하나만 더 풀까요? 58. 58번 봅시다. 자, 미주진 이 기구가 설치된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정은 중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터득하여 이 기구를 두고 대장, 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하였으며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자, 그러면 화약을 만드는, 화포를 만드는 이 기구 이름이 뭘까요? 화통도감. 그렇죠. 화통도감. 자, 화통도감.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이 최무선. 최무선이죠. 최무선. 자, 그러면 이때가 우왕 때예요. 우왕. 우왕 때구나. 자, 그러면 1번 보건궁을 건립하여 도교를 부흥시켰다. 자, 보건궁은 도교와 관련된 관청이고 고려 때 보건궁을 설치하면서 도교를 쫙 장려하게 되죠. 예종 때. 자, 그 다음에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하였다. 자,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했다. 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자, 금속활자 인쇄본이 직지심체 요절이죠. 우왕 때. 자, 이게 1377년. 딱 같은 시기네요. 자, 그래서 흥덕사. 흥덕사면 지금 어디예요? 청주. 네, 청주 흥덕사. 지금은 뭐 절은 없어졌고 터가 남아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고인쇄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 3번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자, 속장경이면은 의천이 만든 거죠. 이거는 교장. 그래서 이거는 숙종 때 의천이. 자,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 정치를 구현하였다. 성종. 자, 정답은 2번 우왕 때, 같은 왕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세의 정치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경제로 넘어갈게요.